어머님 퇴원하면 바로 요양원 모셔야지. 상가 건물은 통으로 팔 거야. 30억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병실 복도 휴게실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치매 걸렸나 봐. 요즘 같은 말 계속하고 깜빡깜빡해. 오히려 잘 됐지 뭐. 물리치료를 마치고 돌아가던 이숙자는 벽에 몸을 붙인 채 숨을 죽였습니다. 손에 든 종이컵이 구겨지며 물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30년 넘게 키워온 아들과 30억짜리 건물을 노린 며느리에게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을 안겨주기로. 며칠 후 아무도 예상 못한 방식으로 이 가족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이숙자는 물리치료실에서 나와 느릿느릿 복도를 걸었습니다. 왼쪽 다리가 아직 뻣뻣하지만 그래도 일주일 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손에 든 일회용 종이컵에 미지근한 물이 반쯤 남아 있었습니다. 복도 끝 휴게 공간 앞에서 숙자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유리병 너머로 며느리 강미나가 보였습니다. 미나는 핸드폰을 귀에 대고 창밖을 내려다보며 서 있었습니다. 아, 언니야. 응, 맞아. 나 진짜 더는 못 버티겠어. 미나의 목소리가 유리문 틈새로 새어나왔습니다. 숙자는 자신도 모르게 벽에 몸을 붙였습니다. 어머님 퇴원하면 바로 요양원 모셔야지. 집에 두면 내가 먼저 쓰러지겠다니까. 미나가 한 손으로 머리를 쓸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상가 건물은 통으로 한 방에 팔 거야. 준서도 알았고 동의도 했어. 30억 정도는 깔끔하게 나올 것 같더라. 숙자의 손이 종이컵을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컵이 구겨지면서 물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요양원비? 그거야 한 달에 200만 원이면 충분하지. 나머지 돈은 우리가 굴려야지. 애도 크고 우리도 나이 먹잖아. 미나가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에 숙자의 등골이 차가워졌습니다. 요즘 하는 거 보면 거의 치매야, 치매. 같은 말만 몇 번을 하는지 몰라. 솔직히 잘 된 거지 뭐. 처리하기 편하잖아. 숙자는 복도 CCTV를 힐끔 올려다봤습니다.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래, 언니. 나도 빨리 끝내고 싶어. 끌면 내 손해지. 이따 자세한 건 다시 얘기할게. 미나가 전화를 끊고 휴게실을 나왔습니다. 숙자는 재빨리 몸을 돌려 병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평소처럼 걸으려 애썼습니다. 병실에 도착한 숙자는 침대에 누워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눈을 감고 숨을 고르려 했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0분쯤 지나 미나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주무세요? 깨우기 싫은데. 미나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숙자는 눈을 감은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나는 숙자의 서랍을 조용히 열어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복도로 나가 간병인을 불렀습니다. 김 선생님, 잠깐만 와보세요. 이것 좀 상해 드릴 게 있어서요. 40대 간병인 김 선생이 다가왔습니다. 퇴원 예정일이 언제죠? 정확하게 날짜 한 번만 다시 짚어주세요. 미나가 파일을 꺼내며 물었습니다. 모레 오후에 퇴원 가능하다고 담당이가 그러셨어요. 그럼 이거 미리 보세요. 요양원 자료예요. 여기 보시면 시설 사진이랑 프로그램이 다 나와 있어요. 미나가 두꺼운 파일을 김 선생에게 건넸습니다. 파일에서 XX 요양원 로고가 선명한 팜플렛이 삐져나왔습니다.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 계시기 어려우시니까 솔직히 이런 전문 시설이 제일 마음이 놓여요. 미나가 싱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동의하실까요? 갑자기 모신다 하면 서운해 하실 텐데. 김 선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깜빡깜빡하세요. 아까도 같은 말 3번이나 하시고요. 의사 선생님도 치매 초기 같다고 하셨거든요. 설득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미나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숙자는 실눈을 살짝 떠서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입소 견적서에 월 2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김 선생이 파일을 받아들고 나갔습니다. 미나도 가방을 챙겨 병실을 나섰습니다. 어머님, 저 먼저 가볼게요. 내일 또 올게요. 요양원 얘기는 나중에 천천히 해요. 미나의 발소리가 복도에서 멀어졌습니다. 1시간 후 아들 박준서가 병원 접수처에 나타났습니다. 준서는 퇴원 수속 관련 서류를 받고 옆 벤치에 앉았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부동산 앱을 실행했습니다. 상가주택 시세 검색, 서초동, 4층짜리. 준서가 중얼거리며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즐겨찾기 목록에 4층 상가주택, 통매매 시세 등의 키워드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30억 이 정도면 시작은 되겠다. 준서가 작게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접수 직원이 준서를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퇴원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어요. 퇴원 수속을 마친 준서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4층짜리 상가 건물 앞에서 내린 준서는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1층부터 3층까지는 상가가 들어있고 4층이 살림집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세대가 맡을 때가 온 거지. 준서가 혼잣말을 하며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4층 집에 들어서자마자 미나가 안방에서 뭔가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장롱이 서류함에서 두꺼운 봉투들을 꺼내 식탁 위에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이거 다 뭐야? 서류가 왜 이렇게 많아? 준서가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이랑 매도 위임장 양식이야. 이런 건 미리미리 준비해놔야 안 바쁘지. 미나가 서류를 정리하며 답했습니다. 벌써 이런 것까지? 퇴원하자마자 바로 처리해야지. 어머님 상태 보니까 솔직히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잖아. 지금이 기회야. 미나가 메모 한 장을 준서에게 보여줬습니다. 건물 매도 시뮬레이션 예상 수익 30억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준서가 메모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어머님께 한 번은 정식으로 말씀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평생 키워준 부모님인데. 말씀드려봐야 10분 뒤면 또 잊어버리셔. 괜히 마음만 흔들어 놓지. 깔끔하게 진행하는 게 서로 편해. 미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숙자가 부엌에서 물을 따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숙자는 컵을 천천히 기울이며 식탁 위 서류들을 힐끔 봤습니다. 메모에 적힌 30억이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물을 다 마신 숙자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나가 화장을 하며 준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회의도 있고 시간 좀 내서 부동산도 들러볼 거야. 바쁘다 바빠. 그래, 빨리 처리하자. 괜히 질질 끌면 피곤해. 준서가 넥타이를 매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께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괜히 의심만 하실 수도 있어. 알았어. 당신 말대로 할게. 아들 부부가 현관문을 나서며 대화했습니다. 딸각딸각 미나의 하이힐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철컥 현관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숙자는 안방에서 문 쪽을 바라보며 잠시 기다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일어났습니다. 안방 장롱을 열고 맨 아래 서랍을 꺼냈습니다. 서랍 바닥에 작은 개인 금고가 숨어 있었습니다. 숙자는 생일 4자리를 눌러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래, 이 나이에 내가 나를 지켜야지. 숙자가 혼잣말을 하며
금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뭉치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숙자는 서류들을 검은 가방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평소 쓰던 핸드백에는 병원 진료카드와 지갑만 넣었습니다. 택시. 숙자가 길가에서 손을 들어 택시를 불렀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대림동 대박부동산으로 가주세요. 상가 전문이라고 써 있는데요. 운전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숙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30분 후 대박부동산 사무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상가 전문이라는 간판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50대 김 소장이 숙자를 맞았습니다. 건물 매도 상담 좀 받으려고 왔습니다. 그냥 집이 아니라 제 노후 다 들어있는 집이에요. 숙자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떤 건물이신가요? 4층짜리 상가주택이요. 사정이 생겨서 좀 서둘러 팔아야 합니다. 김 소장이 메모지를 꺼내며 물었습니다. 위치가 어디인가요? 서초동입니다. 지하철역에서 5분 거리예요. 아, 그 동네면 괜찮죠? 금매라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숙자가 가방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내 건넸습니다. 시세보다 한 5억 정도는 낮춰도 됩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김 소장이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조건이 뭔가요? 현금 일시불이었으면 좋겠고요. 세입자들은 내보내지 말고 그대로 두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아, 세입자 승계 조건이군요. 네. 그분들 쫓겨나는 꼴은 안 보고 싶어요. 그거만 지켜주면 됩니다. 그러시군요. 그리고 최대한 빨리 처리되면 좋겠다고 하셨죠? 네. 제가 오래 서울에 머물 상황이 아니라서요. 김 소장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 동네 시세면 25억 정도에 내놓으면 금방 나갈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제가 원하는 만큼은 됩니다. 등기관계도 깨끗하시고 좋은 매물이에요. 바로 자금력 있는 분들한테 전화 돌려볼게요. 김 소장이 전화기를 들어 번호를 눌렀습니다. 박 사장님, 저 김철수입니다. 괜찮은 금매 하나 나왔는데요. 숙자는 김 소장이 통화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네, 서초동 4층 상가주택입니다. 현금 25억, 세입자 승계 조건이고요. 위치가 아주 좋습니다. 전화 너머로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 그럼 내일 오전에 실사 오시겠다고요? 네, 그때까지 자료 준비해 놓겠습니다. 김 소장이 전화를 끊고 숙자를 돌아봤습니다. 내일 아침에 매수자가 직접 건물 보러 갈 겁니다. 괜찮으시죠? 네, 오라고 하세요.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진행 상황 바로바로 알려드릴게요. 숙자가 집 전화번호를 적어 건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숙자는 평소처럼 청소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며 아무렇지 않은 척 일상을 유지했습니다. 저녁 7시 아들 부부가 퇴근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좀 어떠셨어요? 많이 피곤하시진 않으시고요? 미나가 겉옷을 벗으며 물었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지냈지. 밥 먹고 청소 좀 하고. 숙자가 저녁상을 차리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몸은 어떠세요? 병원에서 어떻게 지내셨는지 기억나세요? 미나가 숙자의 표정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기억나지 물리치료 받은 건 또렷이 기억난다. 숙자가 국그릇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식사 중간에 미나가 자연스럽게 화제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혹시 임대료 들어오는 통장 비밀번호 기억나세요? 제가 대신 관리해드리면 편하실 텐데. 통장? 숙자가 국그릇을 든 채 미나를 바라봤습니다. 네, 1층부터 3층까지 세입자들 임대료 들어오는 그 통장이요.
아, 그거. 숙자가 손을 떨며 국그릇을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릇이 식탁에 부딪히며 국물이 튀었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어머니, 국 튀었어요. 미나가 휴지로 국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손 많이 떨리시네. 준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손에 힘이 없네. 방금 뭐라고 했지? 귀가 잘 안 들려서. 숙자가 멍한 표정으로 미나를 바라봤습니다. 통장 비밀번호 여쭤본 거예요. 어머니. 통장 어떤 통장? 숙자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미나와 준서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됐어요, 어머니. 천천히 생각나면 그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억지로 떠올리시지 마세요. 미나가 작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숙자는 안방 옷장을 정리했습니다. 임대료가 실제로 들어오는 주거래 통장을 옷장 맨 깊은 곳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잔고가 거의 없는 생활비 통장만 화장대 위에 올려뒀습니다. 이제 니들은 이것만 보겠지. 숙자가 화장대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오전 숙자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님, 김철수입니다. 매수자분이 건물 보고 아주 마음에 들어 하시네요. 그래요? 그럼 잘 됐네요. 내일 오후에 계약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떠세요? 좋습니다. 그때 뵙지요. 진행하세요. 네, 그럼 내일 2시에 사무실로 와주시면 됩니다. 숙자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느리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숙자가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숙자는 대박 부동산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김 소장 옆에 40대 남성이 서류를 펼쳐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분이 매수자 박 사장님이에요. 김 소장이 숙자를 의자로 안내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건물 잘 봤습니다. 참 알짜배기네요. 박 사장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세입자들도 다 만나보셨나요? 숙자가 가방을 무릎에 올리며 물었습니다. 네, 한 분 한 분 인사드렸어요. 다들 오래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대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그 사람들은 건물 팔려도 계속 장사해야 하니까요. 김 소장이 계약서를 숙자 앞에 놓았습니다. 계약 조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매매가 25억, 현금 일시불, 기존 세입자 계약 승계입니다. 숙자가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세입자 승계 조건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계약금은 얼마예요? 2억 5천만 원입니다. 잔금은 일주일 후에 주시면 됩니다. 박 사장이 계약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숙자는 가방에서 인감 도장을 꺼냈습니다. 계약서 곳곳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계약금은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제가 새로 만든 통장으로 넣어주세요. 여기요. 숙자가 새 통장을 건넸습니다. 30분 후 박 사장이 핸드폰 뱅킹으로 계약금을 이체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입금 많이 찍혔을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확인됐습니다. 숫자 참 크네요. 숙자가 통장을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같은 시간에 잔금 정산하겠습니다. 예, 그날은 제가 은행 앞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숙자가 서류를 챙겨 가방에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숙자는 4층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30년 넘게 살던 집이었지만 이제 일주일 후면 남의 것이 될 집이었습니다. 창고방 문을 열고 쌓여있는 짐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이불, 사용하지 않는 그릇들, 낡은 옷가지들이 가득했습니다. 구석진 곳에서 결혼 준비라고 적힌 낡은 박스를 발견했습니다. 박스를 열어보니 준서의 결혼 전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장,
회사 입사 기념품, 옛 사진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뜯지 않은 편지 봉투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숙자가 봉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발신일란에 정유진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소인은 준서 결혼식 한 달 전 날짜였습니다. 준서 전 여자친구. 숙자가 봉투를 뜯어 편지를 꺼냈습니다. 준서야, 마지막으로 진실을 말할게. 강민아가 회사 공금을 훔쳤어. 그리고 그 죄를 내게 뒤집어 씌우겠다고 협박했지. 결혼하지 않으면 너를 범죄자로 만들겠다고 했어. 증거는 USB에 다 들어있어. 이중 장부와 돈을 빼돌린 기록들이야. 내가 이 편지를 읽는다면 아직 늦지 않았어. 그 여자에게 속지 말아줘. 숙자의 손이 편지를 든 채 떨렸습니다. 봉투 안을 다시 뒤져보니 작은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걸 숨겨놓고도 말을 안 했구나. 숙자가 편지와 USB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박스를 원래 자리에 밀어넣고 창고방 문을 닫았습니다. 저녁 8시 아들 부부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거실에서 얘기 좀 할게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미나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준서도 옆에 앉아 서류 뭉치를 펼쳤습니다. 요양원 입소일 정했어. 다음 주 월요일이야. 그날 입소하시면 돼. 미나가 요양원 팜플렛을 들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일주일 남았네. 준서가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이사업체도 부를 거야. 어머니 짐은 최소한으로만 챙기고 나머지는 다 버려. 어차피 건물 팔면 필요도 없잖아. 요양원에선 짐 많이 필요 없대. 미나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숙자는 안방 문을 살짝 열고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부동산에서 연락 왔는데 언제 매매 계약 들어가? 다음 주 수요일쯤 될 것 같아. 어머니 요양원 보내고 바로 처리하는 걸로 하자. 미나와 준서가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숙자는 머릿속으로 날짜를 계산했습니다. 자신의 잔금 수령일이 다음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요양원 입소일은 월요일이었습니다. 하루 차이였습니다. 정말 치밀하게 맞춰놨구나, 아주. 숙자가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동의하실까? 나중에 뭐라고 하시면. 준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상태 보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르셔. 그냥 차에 모시고 가면 여기가 어딘가 하시다가 금방 적응하실 거야. 건물 매도 서류는 이미 다 준비했어. 어머니 도장만 받으면 끝이야. 정신약 한 알만 드리면 도장 받는 거야. 시키는 대로. 미나가 서류 가방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혹시 나중에 문제되지 않을까? 무슨 문제? 치매 초기라고 의사가 직접 써줬잖아. 가족이 대신 결정하는 거 누가 뭐라 그래. 미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숙자는 방문을 조용히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정유진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런 일을 당했구나. 숙자가 편지를 접어 서랍 깊은 곳에 넣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네. 숙자가 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은 더 바쁜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숙자는 아들 부부가 출근한 후 서랍에서 정유진의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편지 뒷면에 적힌 전화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이 번호가 아직 쓰는 번호일까? 숙자가 집 전화기를 들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정유진 씨 맞나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박준서 어머니 이숙자라고 합니다.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아준서 어머님이세요?
정유진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였습니다. 네. 유진 씨와 만나서 할 말이 있는데 시간 되시면 잠깐 얼굴 볼 수 있을까요? 어떤 일이신가요? 전화로는 하기 어려운 얘기예요. 직접 뵙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유진이 잠시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시간 되시나요? 네, 오후면 괜찮습니다. 그럼 시청 앞 카페 달콤에서 3시에 만나요. 알겠습니다. 그때 뵐게요. 숙자가 전화를 끊고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정유진의 편지와 USB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오후 3시 시청 앞 카페 달콤. 숙자는 창가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분 후 30대 후반 여성이 들어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어머님? 정유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유진 씨죠? 앉으세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졌네. 숙자가 자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정유진이 앉으며 숙자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준서와 비슷한 눈매를 가진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갑자기 연락드려서 놀라셨죠? 숙자가 커피잔을 앞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네, 조금요. 어떻게 제 번호를 아셨어요? 이걸 발견했거든요. 숙자가 가방에서 편지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정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걸 어디서 찾으셨어요? 준서 물건 정리하다가 우연히 찾았어요. 3년 전에 보낸 편지죠? 네, 그런데 준서는 이 편지를 안 봤을 거예요. 왜요? 강민아가 제가 질투해서 거짓말한다고 미리 귀에다 바람을 넣었거든요. 예전 여자친구가 마지막으로 흔들어 보려는 거다, 이렇게요. 정유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준서가 편지를 뜯어보지도 않고 숨겨버린 거구나. 네. 저도 더 말할 힘이 없어서 그냥 포기했어요. 이 USB에는 정말로 증거가 들어있나요? 숙자가 USB를 꺼내며 물었습니다. 네. 강민아가 작성한 이중 장부예요. 회사 돈 빼돌린 날짜, 금액, 거래처까지 다 적혀 있어요. 정유진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봉투 안에서 서류 묶음과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중장부 사본이고 이 녹음기에는 강민아가 준서를 협박하던 내용이 담겨 있어요. 제가 몰래 녹음했어요. 정유진이 녹음기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강민아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준서야, 내 말 안 들으면 너 횡령범 만든다고 했지? 증거는 내가 다 만들어놨어. 결혼 안 하면 너 혼자 감옥 가는 거야. 숙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렇게까지 몰아붙였구나, 애를. 저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어요. 그래도 눈앞에서 장부를 고치는 걸 보고 손으로 돈 챙기는 걸 보고 그냥 넘길 수가 없었어요. 정유진이 녹음기를 끄며 말했습니다. 왜 이런 걸 준비해 두셨어요? 처음에는 준서를 구해보려고 했어요. 나중에라도 믿어주면 쓰려고요. 근데 준서가 제 말을 끝까지 안 믿더라고요. 그럼 이제 이 증거들을 어머님께 드릴게요. 저는 이제 다른 데로 시집가서 살고 있고 더 끌고 갈 힘도 없어요. 대신 어머님이 알아서 하세요. 유진 씨, 고마워요. 정말 고생 많았어요. 숙자가 정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서한테는 언제 보여주실 거예요? 이 아이가 정말 눈을 뜰 때요. 때가 오면 알아서 보게 될 겁니다. 숙자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카페를 나온 숙자는 곧장 우체국으로 향했습니다. 큰 봉투에 정유진에게서 받은 모든 증거를 넣었습니다. 편지 사본, USB, 이중장부, 녹음기까지 모두 포장했습니다. 맨 앞장에는 손편지를 썼습니다. 이 건물을 노린 대가다. 등기우편으로 보내실 거예요? 우체국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특급으로 보내주세요. 꼭 본인 손에 들어가게요. 언제 도착하기를 원하세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 도착했으면 좋겠어요. 그날 회사에 출근할 거라서요. 그럼 이번 주 토요일에 발송하면 될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숙자가 준서 회사 주소를 봉투에 적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발송 예약 접수해 드릴게요. 수고 많으십니다. 부탁드려요. 우체국을 나온 숙자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새로 만든 통장을 들고 창구로 갔습니다. 계좌 추가로 개설하려고 합니다. 몇 개 정도 필요하세요? 5개 정도요. 돈을 좀 나눠서 넣어두려 합니다. 어떤 은행들로 나눠서 만드실 건가요? 지방은행들로 해주세요. 부산, 대구, 광주, 전주 그런 데로요. 알겠습니다. 하나씩 개설 도와드릴게요. 1시간 후 모든 계좌 개설이 끝났습니다. 숙자는 새 통장들을 가방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서는 작은 캐리어를 꺼내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 몇 벌과 필수품만 넣었습니다. 새로 만든 통장들과 증거 서류들을 가장 깊은 곳에 넣었습니다. 이제 준비는 다 끝났구나. 숙자가 캐리어 지퍼를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녁에 아들 부부가 들어왔을 때도 숙자는 평소와 똑같이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내일이 토요일이니까 요양원 구경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어머니 방도 미리 보시고 미나가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요양원? 숙자가 반문했습니다. 월요일에 들어가실 곳이에요. 미리 보시면 덜 낯설으시잖아요. 그래도 되나? 그럼요. 어머니가 생활하실 곳인데 직접 보고 고르시는 척이라도 해야죠. 준서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그럼 내일 가보자. 숙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숙자는 이불을 덮고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계획의 마지막 준비가 끝날 것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숙자가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8시 미나가 숙자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오늘 큰 날이에요. 요양원 가는 날입니다. 벌써 아침이네. 숙자가 이불을 걷으며 일어났습니다. 짐은 최소한으로만 챙기세요. 요양원에 기본 물건은 다 있으니까요. 미나가 큰 가방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옷 몇 벌이랑 세면도구만 넣을게요. 무거우면 어머님 허리 다 나가요. 사진이나 추억 있는 물건은 안 가져가? 숙자가 화장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런 건 나중에 제가 차로 실어다 드릴게요. 일단 오늘은 간단하게만 가요. 미나가 성급하게 가방을 채웠습니다. 30분 후 거실에서 준서가 커피를 마시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비됐어? 준서가 시계를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응. 10시에 요양원에서 보기로 했으니까 9시 반에 출발하면 딱 맞아. 그럼 나는 먼저 아래 가서 세입자들한테 얘기하고 올게. 시간 오래 안 걸려. 준서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뭘 얘기해? 건물 팔기로 했으니까 조만간 나가셔야 된다고 미리 말은 해놔야지. 지금 이 시간에? 어머님 앞에서 말 꺼내면 분위기 안 좋을 텐데. 미리 얘기해야 나중에 싸움 안 나. 금방 올라올게. 준서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래, 빨리 처리하고 와. 우리 늦으면 안 돼. 1층에 내린 준서는 구두 수선집부터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건물주 아들분. 웬일이세요, 아침부터? 60대 구두 수선집 사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죄송한데 건물을 팔기로 했어요. 그래서 가게를 정리해 주셨으면 해서요. 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사장의 표정이 당황스럽게 변했습니다. 새 건물주가 전체를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해서요. 그래서, 아니, 저희는 벌써 새 주인하고 계약 다 끝났는데요? 네. 무슨 계약요?
준서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승계 계약이요. 지난주에 새 건물주가 직접 와서 그대로 장사하세요 하고 계약서 써줬어요. 구두 수선집 사장이 서랍에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그때 옆 식당 사장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시끄러워요? 아침부터? 아, 사장님도 와보세요. 건물주 아드님이 나가라고 하시네. 구두 수선집 사장이 손짓했습니다. 나가라고요? 저희도 새 주인하고 계약 다 했는데 무슨 말이에요? 식당 사장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뭔 소리예요? 건물은 아직 안 팔렸어요. 계약도 안 끝났고요. 준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 이 사람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가 바보인 줄 알아요? 2층에서 미용실 사장까지 내려왔습니다. 저희는 벌써 임대료도 새 주인한테 냈어요. 통장으로요. 새 주인이 누군데요? 준서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물었습니다. 박 사장님이라고 하던데. 건물 산다고 와서 계약서도 다 써주고 갔어요. 여기 사인 보이죠? 구두 수선집 사장이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님 이름도 있고 언제 이런 계약을? 준서가 계약서를 받아들고 읽어봤습니다. 어머님이 혼자서. 준서가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님이 뭘 혼자서 해? 우리가 모르게 뭘 했다는 거야? 미용실 사장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나 봐요. 상황을 좀 더 알아보고. 준서가 당황해하며 말했습니다. 잘못 알았나 봐요가 아니라 당신네가 사기치려다 들킨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나가라 한 게 그거네. 식당 사장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사기가 아니라 정말 몰랐어요. 저도 지금 처음 듣는 거라. 몰랐다고 해서 우리더러 나가라고 해요? 계약서도 있는데? 임대료도 이미 냈는데? 세입자들이 점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같은 시각 4층에서는 숙자가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콜뱅 기사님, 지금 올 수 있어요? 짐이 조금 있는데. 네, 어디로 가실 건가요? 서울역 터미널로 가야 해요. 사람은 한 명이고요. 10분 후에 건물 뒤쪽 골목으로 갈게요. 네, 뒤쪽으로 와주세요. 앞은 좀 시끄러울 것 같아서요. 숙자가 전화를 끊고 식탁으로 갔습니다. 종이에 글을 써서 식탁 가운데 놓았습니다. 건물은 팔렸다. 짐은 다 버려라. 집 열쇠도 쪽지 옆에 올려뒀습니다. 미나야, 어머님 어디 계세요? 준서가 1층에서 올라오며 소리쳤습니다. 미나가 안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준서가 찾아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미나가 문을 열어봤지만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숙자는 이미 작은 캐리어를 끌고 비상계단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올라올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4층에서 1층까지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아래층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너희 어머니 어디 있어? 계약서 얘기 좀 해봐. 저희도 몰라요. 어머님이 언제 그런 일을 저희도 지금 처음 알았다니까요. 준서와 세입자들이 언성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숙자는 건물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골목길에 콜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세요? 네, 맞아요. 이 캐리어 하나예요. 기사가 캐리어를 트렁크에 넣어줬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숙자는 뒷창으로 자신의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1층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모여 큰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기사님, 건물 앞쪽으로 말고 돌아서 가주세요. 앞은 시끄러울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뒷길로 빠질게요. 콜벤은 뒷골목을 지나 큰 도로로 나왔습니다. 30분 후 4층 집에서는 미나와 준서가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야? 미나가 쪽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건물은 팔렸다? 어머님이 혼자서 건물을 팔았다고? 준서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1층 사람들이 맞는 말 한 거네? 우리만 모르고 있었던 거야? 어머님이 어디 갔을까? 전화도 안 받고. 준서가 방방곡곡을 찾아다녔지만 숙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터미널에 도착한 숙자는 매표소로 갔습니다. 가장 빨리 출발하는 남쪽행 고속버스 있나요? 부산행이 20분 후에 출발해요. 그걸로 한 자리 주세요. 표를 끊고 대합실에 앉은 숙자는 핸드폰에서 유심칩을 빼냈습니다. 화장실 가는 길에 하수구에 유심칩을 떨어뜨렸습니다. 이제 연락할 방법도 없겠구나. 잘들 한번 살아봐라. 숙자가 빈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버스에 몸을 맡긴 숙자는 창밖으로 서울이 멀어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같은 시각 준서의 회사 책상 위에 등기우편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 일란에는 이숙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준서 씨, 우편 왔어요. 동료가 등기우편을 준서 자리에 놓았습니다. 하지만 준서는 여전히 집에서 어머니를 찾느라 회사에 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등기우편은 조용히 책상 위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년 후 전라남도 화진시 한옥마을 골목길 끝에 숙잔의 꽃 공방이라는 예쁜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기와지붕 아래 아담한 한옥이 꽃과 나무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봄꽃 부케 만들기를 해볼 거예요. 어렵지 않으니까 천천히 따라하시면 돼요. 이숙자가 우아한 하늘색 개량한복을 입고 수강생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깔끔하게 올려 묶었고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벚꽃과 개나리를 주재료로 쓸 건데 색 조화가 중요해요. 너무 많이 넣지 말고 꼭 필요한 만큼만 섞어주세요. 공방 안에는 7명의 수강생이 앉아 있었습니다.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여성들이었습니다. 선생님, 저희도 이렇게 예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제 손은 좀 굼떠서요. 30대 수강생이 숙자가 만든 견본을 보며 물었습니다. 그럼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꽃은 손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지는 거예요. 천천히 하나씩만 따라 해보세요. 숙자가 수강생 옆에 앉아 꽃가지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공방 한쪽 벽에는 수강생들이 찍은 사진들이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숙자쌤과 함께 힐링 시간, 꽃보다 아름다운 시간 같은 글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 SNS에 올릴 사진 찍어도 될까요?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요. 40대 수강생이 핸드폰을 꺼내며 물었습니다. 그럼요. 많이 찍으세요. 예쁘게 찍어서 우리 동네 꽃 선생님이라고 올리세요. 숙자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수강생들이 돌아간 후 숙자는 공방을 정리했습니다. 떨어진 꽃잎을 쓸고 물병에 물을 채웠습니다. 카운터 옆에는 두꺼운 예약 달력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 달 앞까지 빼곡히 예약이 차 있었습니다. 내일은 결혼 준비하는 분들이 오시는군. 숙자가 달력을 넘기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공방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옥마을 안쪽에 작은 전원주택이 숙자의 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계절꽃들이 예쁘게 피어 있었습니다. 한편 서울 구로구의 작은 사무실. 박 사장님, 화장실 공사 견적 나왔습니다. 여기 한번 봐주세요. 20대 직원이 서류를 들고 박준서에게 다가왔습니다. 고마워요. 내일 현장 나가서 바로 설명해 드려야겠네. 준서가 피곤한 표정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3년 전과 달리 준서는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작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지만 직원은 2명뿐이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또 늦게 가세요?
응, 견적서 좀 정리해야 해. 이거 밀리면 월세 못 내. 준서의 책상에는 처리해야 할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에는 빨간 펜으로 대출 상환일이라고 적힌 날들이 여러 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관악구 고시원. 야, 전기세 언제 낼 거야? 이번 달까지 밀리면 안 돼. 고시원 관리실 아저씨가 강민아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지금 돈이 없어요. 사장님 진짜예요. 며칠만 좀 기다려주세요. 미나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매번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다른 사람들 눈치도 보이고 나도 사장 눈치 봐야 돼. 알고 있어요. 취업만 되면 한꺼번에 정리할게요. 조금만 더 봐주세요. 3년 전의 미나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초췌했고 옷차림도 낡고 구겨져 있었습니다. 미나는 방 안에서 노트북을 켜고 구인 사이트를 검색했습니다. 정과자도 쓸 데 어디 없나? 하지만 검색 결과는 늘 비슷했습니다. 경력이 단절되고 정과가 있는 40대 여성을 원하는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녁 시간 미나는 휴게실에서 컵라면을 끓였습니다. 벽에 걸린 TV에서 지역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화진시에서 지역사회공헌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TV 화면에 한복 입은 여성이 상을 받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익명으로 지역 노인분들을 위해 거액을 후원해 주신 분입니다. 미나가 라면을 먹다가 TV를 올려다봤습니다. 화면 속 여성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젓가락이 떨어졌습니다. 저게 TV 자막에 숙자네 꼭 공방 운영, 이숙자 씨라고 나왔습니다. 시어머니, 저게 어떻게... 미나가 벌떡 일어나 TV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분명히 이숙자였습니다. 하지만 3년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고 우아하게 웃고 있는 숙자의 모습에 미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저 여자가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혼자만 저렇게 폼 잡고. 뉴스에서는 숙자가 지역 아동센터에 1,000만 원을 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건물 판 돈으로 혼자 호의호식하고 있었구나. 나는 여기서 컵라면 먹는데. 미나가 주먹을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휴게실에 있던 다른 고시원 거주자가 말했습니다. 요즘 이런 분들 많아요. 서울에서 돈 벌어놓고 내려가서 여유롭게 사는 사람들. 화진 씨가 어디예요? 미나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전라남도 쪽이에요. 거기 한옥마을 유명해요. TV에도 자주 나와요. 미나가 핸드폰을 꺼내 화진 씨 숙자네 꼭 공방을 검색했습니다. SNS에 공방 사진들이 수없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건물주 할머니의 우아한 취미 생활, 힐링이 필요할 때 찾는 곳 같은 해시태그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건물주 할머니 웃기고 있네. 내 인생은 누가 책임지는데. 미나의 눈에 도끼가 서렸습니다. 댓글들을 하나씩 읽어보니 숙자가 지역에서 꽤 유명한 인물인 것 같았습니다. 항상 웃으시고 친절하세요. 돈이 많으셔서 그런지 마음도 넓으셔요 같은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미나가 여행 사이트에서 화진시까지 가는 버스를 검색했습니다. 서울에서 4시간 거리였습니다. 버스비는 35,000원이었습니다. 통장에 돈이 얼마 남았지? 미나가 은행 앱을 확인했습니다. 잔고는 12만 원이었습니다. 왕복 버스비에 밥값 그래도 한 번은 가야지. 이렇게 끝낼 순 없어. 미나가 계산해 보니 빠듯했지만 갈 수는 있었습니다. 미나는 버스 예약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출발하는 거 이걸로 타야겠다. 화진행 버스표를 예매하면서 미나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습니다. 30억으로 잘 살고 있었구나. 그래, 이제 얼굴 한번 보러 가야지. 미나가 예매 완료 문자를 보며
음산하게 웃었습니다. 3년간 쌓인 분노가 그 웃음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화진의 전원주택에서는 숙자가 내일 수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온한 밤이었지만 곧 그 평온이 깨질 줄은 아직 몰랐습니다. 다음 날 오후 화진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아는 터미널에서 내려 택시를 탔습니다. 한옥마을로 가주세요. 꼭 공방 있는데요. 어디 구경 오셨나요? 요즘 거기 참 예뻐요. 택시 기사가 친근하게 물었습니다. 네, 뭐 좀 볼 사람이 있어서요. 미나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옷은 3년 전만큼 화려하지 않았지만 최대한 단정하게 차려입었습니다. 20분 후 한옥마을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미나는 핸드폰 GPS를 보며 숙자네 꽃 공방을 찾아갔습니다. 골목 끝에서 예쁜 간판이 보였습니다. 숙자네 꽃 공방이라는 글씨가 고급스럽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진짜 여기 있네. 잘도 숨었네, 아주. 미나가 공방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숙자가 수강생들과 함께 꽃을 만지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공방 마당 한쪽에 조경용 가위가 놓여 있었습니다. 미나가 가위를 집어들었습니다. 묵직한 무게감이 손에 느껴졌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자. 어디 얼마나 잘 사나. 미나가 유리문을 거칠게 밀고 공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숙자가 고개를 들어 인사했습니다. 미나의 얼굴을 본 순간 숙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 이분은. 수강생 중 한 명이 미나를 쳐다봤습니다. 미나야? 숙자가 조용히 미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 나야. 시어머니, 잘들 지내셨어요? 미나가 들고 있던 가위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수강생들이 미나의 손에 든 가위를 보고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30억으로 여기서 이렇게 꽃 만지면서 살았구나. 좋으시겠어요. 미나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잠깐만요. 수강생분들은 먼저 나가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숙자가 수강생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저 가위 좀 무서운데. 40대 수강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가족끼리 이야기 좀 하는 거예요. 얼른 가세요. 숙자가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돈은 내 돈이야. 나랑 준서 인생 망가뜨린 값이야. 미나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무슨 당신 돈이야? 그건 내가 평생 모은 돈이지. 준서가 상속받을 돈은 따로 있었어. 숙자가 카운터 뒤로 물러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격이 없다고? 3년 동안 고시원에서 라면으로 버텨본 적은 있어? 나는 매일이 전쟁이었어. 미나가 가위로 진열된 도자기 화병을 내리쳤습니다. 꽈당 화병이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너는 자격이 없어. 남의 돈만 바라보는 사람한테는. 숙자가 물러서지 않고 미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자격이 없다고? 시집와서 몇 년을 숨이 콱 막히게 살았는지 알아? 당신 아들 뒷바라지는 누가 했는데. 미나가 또 다른 화병을 가위로 쳤습니다. 파편들이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숙자는 카운터 뒤에서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빨간 불빛이 깜빡이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경찰 불렀지? 좋아. 오늘 다 터뜨리고 감옥 가면 그만이야. 미나가 카운터 위에 있던 포스기 모니터를 가위 손잡이로 찍었습니다. 화면에 금이 가며 검은 줄들이 나타났습니다. 건물 판 돈 30억 내놔. 그거 원래 우리 준서 몫이야. 내 몫이기도 하고. 미나가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준서는 이미 남편이 아니잖아. 3년 전에 깨끗하게 이혼했잖니. 숙자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준서한테 이상한 편지랑 서류 보내서 꼬드겼지. 미나가 꽃들이 진열된 선반을 가위로 휘둘렀습니다. 예쁘게 꽂혀있던 꽃들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상한 편지가 아니라 진실이었어. 내가 회사 돈 훔친 거, 협박한 거 다 나왔잖아. 숙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그건 내가 살려고 한 거야. 나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미나가 변명하며 또 다른 장식품을 박살냈습니다. 공방 천장 구석에 설치된 고화질 CCTV가 미나의 모든 행동을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사각지대 없이 공방 전체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내가 준서를 겁줘서 결혼한 거잖아. 정유진한테 다 들었어. 숙자가 미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유진? 그 여자까지 찾아갔어? 진짜 치밀하네. 미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래. 내가 늦게 알았지만 끝까지 다 확인했다.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야? 이미 다 지난 일이라고. 미나가 공방 한가운데 놓인 작업대를 가위로 긁었습니다. 나무 표면에 깊은 자국이 생겼습니다. 지난 일이면 가만히 있었겠지. 지금도 똑같이 욕하고 협박하고 남의 공방 부수러 왔잖아. 숙자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반성? 내가 뭘 반성해? 시집살이 하면서 얼마나 치이고 살았는데 당신이 내 편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들어준 적 있어? 미나가 소리를 지르며 숙자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파출소에서 출동한 경찰차가 공방 앞에 도착했습니다. 경찰 왔다고 내가 겁먹을 줄 알아? 웃기지 마. 미나가 창밖을 보며 당황했지만 큰 소리쳤습니다. 이제 늦었어. 내가 한 짓 다 찍었다. CCTV가 다 보고 있어. 숙자가 천장에 CCTV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공방 문이 벌컥 열리며 경찰관 2명이 들어왔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30대 경찰관이 가위를 든 미나를 보며 긴장했습니다. 이분이 제 공방에서 기물을 파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부수고 있었어요. 숙자가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가위 놓으세요. 지금 바로 내려놓으세요. 경찰관이 미나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나 이 가게 내 시어머니 가게야. 가족끼리 싸우는 건데 왜 경찰이 끼어들어. 미나가 가위를 들고 버텼습니다. 가족이라도 기물 파손은 범죄입니다. 더 저항하시면 가중 처벌됩니다. 가위부터 내려놓으세요. 경찰관이 한 발씩 미나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속지 마요. 저 여자가 30억짜리 건물 훔쳐간 도둑이에요. 내가 피해자예요. 미나가 마지막까지 발버둥쳤습니다. 하지만 경찰관들이 미나를 붙잡아 가위를 빼앗았습니다. 미나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진정하세요. 조사는 파출소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경찰관이 미나를 공방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당신 나를 배신했어. 내가 감옥 가도 당신 평생 못 편하게 살게 할 거야. 미나가 끌려가며 숙자에게 소리쳤습니다. 공방이 조용해진 후 숙자는 바닥에 흩어진 파편들을 바라봤습니다. 화병 조각들, 꽃잎들, 부서진 장식품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정말 끝까지 그러는구나. 한 번을 조용히 지나가는 법이 없네. 숙자가 한숨을 쉬며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는 듯이 차분했습니다. 파출소에서 30분 후 숙자가 준비된 서류 봉투를 들고 도착했습니다. 조사관님, 이것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홧김에 한 일이 아니에요. 숙자가 40대 조사관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어떤 자료인가요? 이 사람이 3년 전에 횡령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판결문이에요.
이름 확인해 보세요. 조사관이 서류를 펼쳐보며 눈썹을 올렸습니다. 강미나 맞네요. 그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범죄를 저지른 거군요. 네, 그리고 이건 최근에 보낸 협박 문자들이에요. 계속 보내더라고요. 숙자가 핸드폰 캡처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30억 토해내라, 죽여버린다, 이런 내용들이네요. 조사관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명백한 보복 범죄입니다. 제가 예전에 신고했던 사건 때문에 앙심 품고 찾아온 거예요. 알겠습니다. 특수재물 손괴에 보복 범죄까지 합쳐지면 구속영장 신청해야겠네요.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치장 안에서 미나가 소리쳤습니다. 아, 나 변호사 불러줘. 전화할 권리 있잖아. 조용히 하세요. 조사 끝나면 전화하게 해드릴게요. 경찰관이 미나를 타이르며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30억을 훔쳐간 도둑이라고. 왜 나만 잡아가도? 세상 참 불공평하다. 증거가 있으면 나중에 재판에서 제출하세요. 그때 파출소 문이 열리며 박준서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제 전 아내가 여기 있다고 연락받았는데요. 준서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신분증 확인해 드릴게요. 경찰관이 준서의 신분증을 받았습니다. 박준서 씨 맞으시네요. 강미나 씨 면회 오신 거예요? 네, 어떻게 된 일인지 그래도 알아야 해서요. 기물파손이랑 협박 혐의로 조사 중이에요. 상황이 좀 심각합니다. 준서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혹시 피해자분도 여기 계신가요? 아니요. 이미 조사 마치고 돌아가셨어요. 아주 준비를 단단히 하고 오셨더라고요. 준서가 파출소를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한옥마을로 가주세요. 20분 후 준서는 숙잔의 꼭 공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공방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똑똑똑 준서가 유리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준서예요. 숙자가 문 쪽으로 다가왔지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돌아가. 숙자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한 번만 얼굴 보고 말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준서가 문에 손을 대며 애원했습니다. 할 말 없어. 이미 다 끝났잖아. 나는 여기서 잘 살고 있다. 미나가 저지른 일이에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어머니 마음 아프게 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3년 전에 보낸 편지 받았잖아. 그때 알았으면서 눈 감았지. 숙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미나가 다 거짓말이라고, 옛 여자친구가 질투한다고 그렇게만 들었어요. 이제 와서 변명해봐야 소용없어. 그때 나를 믿었으면 달라졌겠지. 어머니, 한 번만 밥이라도 같이. 돌아가. 더 늦기 전에. 나도 내 인생 챙기느라 바쁘다. 준서가 1시간 넘게 문 앞에 서 있었지만 숙자는 끝내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준서가 마지막으로 부르며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3일 후 미나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치소로 이송됐습니다. 집행유예 중 동종범죄 재범으로 실형이 확실해졌습니다. 숙자는 부서진 공방 집기들을 모두 새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화병은 더 고급스러운 것으로 작업대는 원목으로 바꿨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셨어요?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단골 수강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더 평온할 거예요. 무서운 일은 다 지나갔으니까요. 숙자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그날 많이 놀라셨을 텐데.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준비를 다 해뒀는데요. 사람은 준비만 잘하면 그렇게까지 무섭진 않아요. 숙자가 새로 설치한 고급 화병에 꽃을 꽂으며 말했습니다.
한 달 후 공방은 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위기를 이겨낸 꽃집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예약이 몰려들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어버이날 아침 숙자가 공방 문을 열자 입구에 큰 꽃바구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발신일라는 비어 있었지만 카드가 꽂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준서. 숙자가 카드를 읽고 덤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꽃바구니를 공방 한쪽으로 치워뒀습니다. 그날 저녁 숙자는 동네 친구들과 함께 화진에서 가장 비싼 한정식집으로 향했습니다. 숙자야, 여기 비싼데 괜찮아? 메뉴판 숫자가 무섭다. 60대 친구가 메뉴판을 보며 걱정했습니다. 전복 코스 12만 원이네. 좀 부담스러운데 우리는 김치찌개만 먹어도 되는데. 다른 친구도 머뭇거렸습니다. 마음껏 시켜요. 건물 판 돈 쓰려면 아직도 한참 남았으니까. 나 이제 이런데 한 번쯤 와도 되는 나이야. 숙자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아? 물론이죠. 오늘은 내가 쏠게. 그냥 편하게 드세요. 숙자가 손을 흔들며 웨이터를 불렀습니다. 전복 코스 5인분에 와인도 좋은 걸로 한 병 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웨이터가 정중히 인사하며 주문을 받았습니다. 숙자야, 진짜 부자 된 기분이다. 우리까지 덩달아 좋은 구경하네. 친구들이 좋아하며 웃었습니다. 그동안 다들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좀 편하게 살자. 앞으로는 즐기면서 삽시다. 숙자가 물잔을 들어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건배. 친구들이 모두 잔을 부딪혔습니다. 식사 후 공방으로 돌아온 숙자는 마당에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계절꽃들이 예쁘게 피어 있었습니다. 장미, 나팔꽃, 코스모스가 달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내 인생이구나. 숙자가 꽃들을 바라보며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공방 간판에 불빛이 은은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숙잔의 꽃 공방이라는 글씨가 달빛과 어우러져 더욱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멀리서 기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시로 향하는 기차였지만 숙자는 더 이상 그곳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곳 화진에서 꽃과 함께하는 평온한 삶이 진짜 인생이었습니다. 숙자는 마지막으로 공방을 둘러본 후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도 꽃향기 가득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숙자는 아들 부부의 배신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당당히 맞섰고 결국 자신만의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끝은 아닙니다. 이숙자처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만 있다면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진짜 행복은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화진의 꽃 공방에서 웃고 있는 숙자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늦지 않은 새로운 봄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